인간 본성에 대한 심리학적 탐구. 우리는 본래 선한 존재인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질문은 오랫동안 철학과 심리학의 중심 주제였습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선한 존재인지 아니면 악하거나 이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는지에 대한 논의는 고대 철학자부터 현대 심리학자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 사회와 도덕적 가치, 인간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형성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기서는 인간 본성에 대한 심리학적 관점에서 다양한 이론과 연구를 살펴보고 우리가 본래 선한 존재인지에 대한 탐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1. 선과 악에 대한 고전적 논의. 먼저 인간 본성에 대한 논의는 고대 철학자들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맹자는 인간이 본래 선한 존재라는 성선설을 주장하며 모든 인간은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환경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순자는 인간이 본래 이기적이고 욕망에 끌리는 존재이며 교육과 법을 통해 이러한 성향을 다스려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토마스 홉스는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는 잔인하고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존재라는 비관적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철학적 배경은 현대 심리학에서 인간 본성을 탐구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행동과 도덕성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는 이러한 고전적 논의를 발전시키고 실험적 증거를 바탕으로 인간 본성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2. 선한 본성을 지지하는 증거. 현대 심리학은 인간이 선천적으로 도덕적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여러 증거를 제시합니다. 특히 진화 심리학과 발달 심리학의 연구는 인간이 선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영아 연구. 발달 심리학에서 영아를 대상으로 한 실험들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기본적인 도덕적 감정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6개월 된 영아들이 이기적인 행동보다는 이타적인 행동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인간이 본래적으로 타인에게 공감하거나 도움을 주고자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지합니다. 공감의 본성. 인간이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공감적 반응도 인간 본성이 선하다는 증거로 제시됩니다. 사회심리학자들은 인간이 타인의 고통을 목격했을 때 동정심이나 연민을 느끼는 것이 생물학적 반응임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진화 과정에서 사회적 협력이 생존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발달했다고 해석됩니다. 이타주의 행동. 인간은 종종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타인을 돕는 이타적 행동을 보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행동이 생물학적 본능과 연결되어 있으며 인간이 타인에게 선의를 베풀려는 내재적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인간이 본래 선한 존재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3. 이기적 본성을 지지하는 증거. 반면 인간이 본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는 심리학적 이론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이론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 더 비관적인 관점을 제시하며 도덕성은 후천적으로 학습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합니다. 이기적 유전자.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이기적 유전자에 의해 행동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생존과 번식을 위해 본능적으로 자기 이익을 우선하며 도덕적 행동은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도킨스는 인간이 협력하거나 타인을 돕는 행동이 결국 자신의 유전자를 퍼뜨리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사회적 규범과 도덕성. 사회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도덕성이 본래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학습의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인간이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는 사회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기 위해서이며 벌칙을 피하고자 하는 동기가 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는 인간이 이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적 규범에 의해 도덕적 행동을 하게 된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인간 공격성. 인간의 역사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전쟁, 범죄, 폭력 등은 인간이 본래적으로 공격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위협을 받았을 때 자기 보호 본능이 작용하며 이는 공격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본능은 인간이 위험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발전해왔다는 것입니다. 4. 선과 악의 양면성. 인간이 본래 선한지 이기적인지에 대한 논쟁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많은 심리학자들은 인간 본성이 선과 악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타적인 성향과 이기적인 성향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이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르게 발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적 요인. 심리학 실험들은 인간의 도덕적 행동이 상황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익명성이 보장되거나 책임이 분산될 때 더 이기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할 때 더 도덕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인간의 본성은 문화적 맥락에서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집단의 이익을 중시하며 타인을 돕고 협력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선한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반면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강조되며 개인의 성취가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인간의 도덕성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5. 결론으로 우리는 본래 선한 존재인가?
인간이 본래 선한 존재인지에 대한 질문은 간단히 대답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심리학적 연구들은 인간이 선천적으로 이타적인 성향과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이기적인 본능과 공격성도 가지고 있음을 확인시켜줍니다. 이 두 가지 성향은 서로 상충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결국 인간은 고정된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상황, 환경,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내재된 도덕적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것이 어떻게 발현되는가는 우리의 경험과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본성에 대한 논의는 선과 악의 이분법적 관점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유연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인간 본성의 아이러니, 역사 속 위인들의 불편한 진실. 도덕과 위선, 역사 속 위인들의 진짜 얼굴. 불멸의 조각가 혹은 신성한 예술가라는 호칭은 미켈란젤로에게 늘 따라붙는 수식어다. 그러나 그의 파란만장한 삶은 불멸이나 신성하곤 영거리가 멀었다. 자신의 예술을 세속의 가치와 타협하지 않으려는 의지로 가득 찼던 미켈란젤로는 종교적 믿음과 예술적 양심 사이의 위태로운 줄타기, 조각가를 단순 기능공으로 보는 어처구니 없는 편견, 동료 작가들 사이의 암투, 그리고 반복되는 절망 속에서 평생을 시달렸다. 미켈란젤로는 장장 5년 동안 19m 높이의 구점을 위해서 간신히 몸을 버텨가며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천티 창조를 혼자서 그렸을 정도로 성실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생전의 세상은 그에게 악으로 보답했다. 어렵게 완성한 다윗상은 성난 피렌체 시민들 손에 부셔졌고 평생 심혈을 기울였다. 율리우스 2세 영묘 조각은 후임 교황이 트집을 잡는 바람에 자리도 못 잡고 사라졌다. 산 로렌초 교회의 정면부를 리모델링하려고 떼어온 최상급 대리석은 메디치 군주의 변덕 덕분에 피렌체 대성당의 바닥돌로 딸리는가 하면 예술의 기적으로 일컫던 최후의 심판은 물감이 미쳐 마르기도 전에 회벽을 파내고 개칠했다. 르네상스를 통틀어 최고의 조각가로 꼽히지만 금전운도 따라주지 않았다. 심지어 교황을 비롯한 주문자들이 하나같이 돈을 후려치고 떼먹는 바람에 평생을 빚더미에 늘려 살아야 했다. 천사 같은 게 무슨 소용이냐. 교회가 이만큼이나 된 건 다 내 덕분이지. 이런 말을 태연히 뱉는 교황 앞에 나중에는 에라하는 심정으로 자기가 만든 피에타 작품까지 죄다 때려 부쉈다. 우리는 학교에서 레오나르드 다빈치가 화가, 조각가, 건축가, 공학자, 자연탐구자, 미래연구자로서 빛나는 업적을 쌓았다고 배웠다. 그러나 학교는 우리에게 그의 창작 동기가 사악한 이기심이었다는 것은 가르쳐주지 않았다. 기실 다빈치는 대단히 이기적인 인물로서 뱀처럼 의심이 많았고 남과 과실을 나눈다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았다. 언제나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훔쳐갈까봐 두려워했다. 그는 거울에 비추어 보아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왼손 글씨를 사용했으며 약자와 단어 붙여쓰기 등으로 다른 사람들이 해독하기 힘든 노트를 만들어 사용했으며 그 일부는 오늘날까지도 완전히 해독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레오나르드 다빈치가 모나리자를 그린 것도 당시 무기업계의 최고 기능 보유자로서 잔혹한 살인 취향을 가졌던 체사르 보르지아를 위해 잔인한 무기들을 고안한 것도 순전히 개인의 이익 추구 때문이었다는 사실은 배우지 않았다. 하여튼 사람들의 이기심이 없었다면 세상은 더 어려웠을 것이다. 미켈란젤로 역시 오늘날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만큼 선으로 가득 찬 인물은 아니었다. 학교는 우리에게 미켈란젤로가 당시 최고수급 작품 제작자였다는 사실은 가르쳐주지 않았다. 사람들의 태도는 늘 이중적이다. 조르조 바사리는 예술가 열전에서 그 부분을 이렇게 묘사했다. 미켈란젤로는 진짜와 똑같은 가짜 그림들을 그렸다. 그림의 연기를 꽤 오래된 것처럼 만들기도 했다. 때론 빌려온 원본 그림을 갖고 대신 자신이 그린 가짜를 돌려주기도 했다. 그 밖에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종종 미켈란젤로의 주장만 알려져 있다. 18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계몽사상가 중 한 사람이었던 장 자크 루소는 다른 재능들은 모두 뛰어났지만 인간적인 면에서는 괴팍하고 모순투성이의 인간 말종이었다. 그는 1741년 만난 테레제와 1768년에 결혼하고 5명의 아이들을 낳았다. 장 자크 루소는 후일 이 5명의 아이들을 모두 고아원으로 보내는 만행을 저질렀지만 어느 아버지도 내가 했던 것보다 더 다정하게 해줄 수 없다고 주장했을 정도로 뻔뻔한 인물이었다. 그 아이들을 포함하여 그의 수많은 자식들은 고아시설에 맡겨졌다가 거기에서 대부분 굶어 죽은 것으로 추측된다. 또 그는 자신을 위해 아이를 5이나 낳아준 테레제마저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다고 말한 인물이다. 하지만 이런 위선에도 불구하고 문명이 인간에게 악영향을 끼쳤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서든지 속박받는다는 그의 위대한 사상은 여전히 남아세인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다. 선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하나는 절대적인 선이며
다른 하나는 누군가를 위한 선이다. 마하트마 간디는 흔히 자신이 지닌 도덕적인 권위에 힘입어 인도를 영국으로부터 독립시킨 사람으로 통한다. 역사가들은 비폭력 저항을 내세운 간디가 영국이라는 거대한 식민지 권력의 무릎을 꿇게 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인도 해방에서 간디의 역할은 그리 크지 않았다. 영국이 인도로부터 철수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간디의 단식 투쟁이라기보다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영국의 경제력 약화와 이미 1930년대 중반부터 서서히 시작된 행정권력의 자발적인 철수 때문이었다. 인도는 이미 간디가 살아있을 때부터 비폭력주의를 벌였다. 오늘날 간디가 과대평가되고 있는 것은 정치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간디를 도덕적이고 정신적인 모범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 간디는 집안 어른들의 끊임없는 간섭에 염증을 느껴 자살을 결심한 적도 있었다. 청소년 시기에는 섹스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중에 없었다. 급기야는 이로 인해 1년을 유급까지 당했다. 한 번은 자신의 추종자였던 독일 여성의 뺨을 때린 적도 있었다. 마하트마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던 타고르도 간디를 비판했다. 인도 귀족 신분으로 태어난 간디는 영국에서 교육을 받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지만 추종자들이 기부한 돈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간디를 지원하는 부자들은 간디와 그의 추종자들이 아슐람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유지비를 댔다. 간디에게 청빈한 삶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나라 전체로 볼 때 어마어마한 재산이 들었다. 간디의 후계자로서 인도 국민회의를 이끈 여류 시인 나이두가 한 말이다. 간디의 제자이자 후에 인도의 첫 수상이 된 네루는 간디가 결코 열린 정신의 소유자는 아니었다고 증언한다. 오히려 간디를 마주대하면 벽에 대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언제나 자신의 견해에 사로잡혀 다른 의견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한다. 인도 출신의 작가 살만 루슈다는 간디는 더할 나위 없이 무미건조한 사람이었고 교훈적인 설교만 일삼던 사람이었다. 이런 간디를 우상화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말한 바 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악인은 부도덕하다. 그러나 덕 있는 자가 행하는 악은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미국인이 그토록 자랑하는 링컨 대통령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배운 적이 없다. 링컨은 22살에 집을 나온 후 다시는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결혼식 때도 아버지 토마스 링컨을 초대하지 않았으며 아버지가 죽었을 때도 링컨은 장례식에 가지 않았다. 자식들이 가겠다는 것도 막았다. 링컨은 소심하고 비관적이고 음울하고 비밀이 많고 자신감이 없고 자신이 급사하거나 심지어 미치지 않을까 하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혔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노예 해방론자도 아니었다. 우리의 유교잣대로 링컨을 평가하면 그는 부모 자식도 개의치 않았던 페르나의 인간 쓰레기였다. 육신의 부모에게 자하라는 기독교의 가르침에도 위배되는 인물이다. 역사는 철저히 승자의 편이다. 링컨의 실제 전기는 그의 고향 마을에서도 사후 100년 이상을 숨겼을 정도다. 그렇다. 사무엘 버틀러의 주장처럼 도덕이란 자기가 사는 나라의 관습이며 자기 친구들과 공유하는 감정에 불과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다면 학교가 우리에게 위인들의 악한 면을 한 번도 가르쳐주지 않는 이유가 설명이 되지 않는다. 누가 착하게 살라고 하는가? 누가 도덕을 말하는가? 우리가 도덕적 잣대로 삼아온 사회관습은 시대 장소 문화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고 상대적이다. 때론 상충하는 경우도 많다. 고대로부터 많은 종교인과 철학자들이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잣대를 주장해왔지만 사정은 마찬가지다. 벤담의 공리주의와 칸트의 의무주의도 모든 구체적 상황에서 생기는 도덕적 혼란을 완벽하게 풀어주지는 못했다. 이런 문제의 혼란은 생명공학의 급속한 발전 여파로 더욱 커지고 있다. 생명공학으로 제기되는 도덕적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개인이나 사회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옳고 그름의 윤리적 잣대로부터 자유로운 삶은 존재하지 않으며 선악의 도덕적 평가로부터 자유로운 행동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인간은 각자 나름대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살아간다. 거꾸로 누가 우리에게 당신 삶의 의미가 뭐냐고 묻는다면 기분이 어떨까? 그런데도 도덕주의자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려 애쓴다. 문제는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도덕주의자들은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우리에게 자신의 견해를 따르라고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사다리의 높은 자리를 모두 차지하게 되면 착한 양들은 우리에 갇혀 신선한 풀은 구경도 못한 채 주인이 던져주는 사료만 먹고 한 많은 세월을 살아야 한다. 언제나 선하려고 하는 사람은 선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파멸할 수밖에 없다. 악인이 지옥에 가는지는 몰라도 선인은 이미 이 땅에서 지옥에서의 형기를 살고 있다. 독방에 갇히지 않으려면 약자, 인기 없는 자, 하류들은 늘 조신하게 행동해야 한다.
노역이라도 당하지 않으려면 성실히 직분을 다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아이들이 교육에나 신경을 써야 한다. 던져주는 사료라도 잘 받아 먹으려면 낮은 급료에도 매일 일하러 가야 한다. 그래야 여자에게 인기 있는 자, 강자, 부자들은 현재 자신들의 특권적 위치를 완벽하게 누릴 수 있고 팅카와 폭탄이 공평하게 세금을 분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 주장이 위험한가? 그렇다면 누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옳고 그름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겠는가? 우리 중에 누가 국가를 만들고 그 안에서 시민으로 살겠다는 사회계약에 동의했는가? 과연 우리 중 누구에게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유용하게 보셨다면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